저는 강혜원. 29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광고 에이전시 셜리 TV 랩의 플래너 팀장이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자랐으며 어머니가 작년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시면서 남겨준 건강남구 108평방미터 아파트의 처음 지급금과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은숟가락이었다. 결혼한 지 3년. 남편은 김민우로 중견기업의 일반 사원으로. 성격은 순하면서도 어머니와 형제에게 거슬리지 않는 순종적인 편이다. 시댁은 경기도 수원에 사는데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은퇴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주부로 오랫동안 가정에 매진하셨어요. 사촌동생인 김민재는 정작업이 없고 아내 이지은은 전업주부로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저희 집은 명목상 부부 공유물이지만 초기 비용은 어머니의 유산으로 모두 지불했고 월급 상환은 매달 제 급여에서 직접 차감된다. 김민우는 한 번도 상환액을 내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내의 집이야말로 우리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어져 저녁 8시에야 사무실을 떠났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며 배가 시큰거리는데 이는 최근 한 달 동안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것이다. 어제 병원에 갔더니 위염 진단서를 받았고 의사는 절대로 스트레스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방 안에 진단서와 함께 어머니의 은숟가락을 넣어두었는데 이 숟가락은 아주 작을 때 어머니가 이어나 이 숟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해라고 말하며 주신 것이다. 지금은 그냥 안정감을 주는 물건으로 여긴다. 아파트 현관 문을 열자마자 코에 찌는 겨자 냄새와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함께 몰려왔다. 거실을 보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촌동생 부부와 2명의 아이가 모두 모여 커피 테이블 주위에 앉아 호박씨를 까고 TV를 보고 있었다. 바닥에는 호박씨 껍데기가 사방에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다니며 카페트에 얼룩을 묻히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살짝 떼고 왜 이렇게 늦어? 우리는 다 배고파 죽을 뻔했어. 어서 요리해봐라고 말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며 결혼 첫날부터 시집 왔으니 시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사촌동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라고 강조했다. 김민우가 방에서 나와 엄마들 오래 기다렸어. 빨리 좀 해. 사촌동생 아이들도 배고파 올 것 같아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옹호했다. 그는 결혼한 이래로 항상 이런 태도인데 저의 피곤함이나 건강 상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저는 가방을 살짝 열어 진단서를 다시 만지고 동시에 어머니의 은숟가락이 손에 닿았다. 이 순간 지난 한 달 동안의 억울함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이번이 시댁 사람들이 미리 통지 없이 찾아온 6번째다. 지난주 사촌동생 김민재가 언니가 만든 삼계탕이 식당보다 맛있다고 속삭였더니 시어머니는 매주 3번 삼계탕을 끓여달라고 강요했다. 매번 그들이 왔을 때마다 저는 저녁 10시까지 주방에서 헤매고 다음 날 아침은 피로로 일터에 늦게 도착하기도 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온하게 주방으로 걸어갔다. 주방 창문을 통해 강남의 밝은 불빛이 보이는데 이 아파트는 어머니가 내 위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데 지금은 마치 시댁의 레스토랑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CJ 헬스케어 탭을 열어 단인용 영양식사를 주문했다. 주문 내용은 낮은 산도의 쌀밥, 삶은 채소와 연한 닭고기 스튜였으며 배달 시간은 30분 후로 설정했다. 다음으로는 서랍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을 꺼냈다. 이 문서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집을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이며 매달 저축한 상환 내역도 함께 담겨 있었다. 저는 스캐너 앱을 실행시켜 모든 문서를 스캔한 뒤 미리 연락해 둔 법률사 이재훈 변호사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 변호사는 가족 법률 전문가로
어머니 생전에 와도 친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 직접 요리할 시간이 없어. 백제 삼계탕에서 미슐랭급 한정식 3세트 주문했어. 20분 후에 배달될 거니 기다려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카톡방에서 시아버지의 좋아. 그럼 편하게 기다리자라는 메시지와 아이들의 반응이 올라왔다. 저는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손을 씻었는데 물의 차가운 온도가 저의 뇌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억눌리지 않는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시댁과 김민우가 저에게 행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은숟가락을 주머니에서 꺼내 살짝 보니 빛이 반사되는 표면에 저의 결연한 표정이 비쳤다. 이 숟가락은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의 복수 계획을 이끌어줄 검이 될 것이다. 배달원의 문벨 소리가 20분 만에 울렸다. 저는 주방에서 나와 문을 열었고 새 큰 상자에 담긴 한정판 한정식이 눈에 띄었다. 시어머니가 발을 빨리 뻗어서 가져와 봐. 아이들도 배고파 죽을 뻔했어라고 말하며 김민재는 이미 식탁으로 다가가 상자를 뜯어내고 있었다. 이지은은 아이들에게 앉아 있어. 음식 나올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삼계탕을 먼저 자신의 접시에 담았다. 저는 작은 테이블을 옆에 세우고 직접 주문한 영양식사를 꺼냈다. 낮은 산도 쌀밥에 연한 닭고기 스튜. 삶은 시금치와 당근이 담긴 접시는 시댁 사람들이 먹는 화려한 한정식에 비해 심심해 보였다. 시어머니가 살짝 쳐다보며 왜 그런 게 단독으로 먹어? 우리랑 같이 먹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궁금증보다는 불쾌함이 느껴졌다. 어머니, 요즘 위가 안 좋아서 의사가 특정 음식만 먹으라고 하셨어요라고 차분히 대답했고 손에는 어머니의 은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김민우는 삼계탕을 푸석푸석 찢으며 안해. 너 그거 맛없어 보이는데 한 입만 해봐. 이 삼계탕 정말 맛이 좋아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나중에 먹어야 해. 지금은 이거만 먹을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결혼한 여자가 남편 말 안 듣고 혼자 먹고 다니는 건 말이 되나? 시집 왔으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야지라고 등을 돌렸다. 그녀의 말은 마치 저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들렸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핸드폰을 가져와 카메라 기능을 끄고 녹음을 시작했다. 이는 이재훈 변호사가 상황을 녹음해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 대로였다. 식사 중 김민재가 언니, 이 집 TV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살까나라고 말하며 리모컨을 세게 누르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래. 그리고 이거 뭐야? 라고 말하며 저의 화장대에 놓인 고가의 크림을 꺼냈다. 아기 피부가 건조해서 좀 써도 되지? 라고 묻지도 않고 직접 내용물을 뜯어냈다. 두 아이는 거실에서 뛰어다니다가 저의 책장을 넘겨찾아 페이지를 찍고 어머니가 남겨준 은색 꽃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야, 조심해. 라고 이지은이 소리치지만 아이들에게 혼을 내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뭐 잘못한 거냐? 장난이야 라고 말했다. 저는 깨진 꽃병 조각을 보며 심장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가라앉은 조각을 주워 담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주머니 속의 은숟가락이 다시 손에 닿았다. 이 숟가락은 어머니가 예원아, 스스로를 아껴야 해라고 말하며 주신 것인데 이제 저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예원아, 설거지 좀 해줘라고 명령했다. 김민우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김민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TV 게임을 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없어요. 김민우야 설거지 해라고 말했는데 이는 결혼 이래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뜨고 뭐라고. 시집와서 설거지 안 해? 이런 멍청한 여자 어케 시집왔어라고 소리쳤다. 김민우가 겁먹어 안 해. 그만해.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갔지만 저는 이미 핸드폰 녹음을 멈추고 이재훈 변호사에게 카톡을 보냈다. 시댁이 미리 통지 없이 거주하며 가족적 권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남용하는 중입니다. 추가 증거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변호사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주거 침해 관련 증거, 사진, 영상. 남편이 주택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증거, 은행 거래 내역. 시댁이 당신의 개인 물품을 파괴하거나 사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서 계약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시댁 사람들이 마음껏 노는 모습을 보며 손에 은숟가락을 다시 꼭 쥐었다. 이제는 단순히 이들을 내보내는 것을 넘어 저에게 들어온 모든 억울함을 갚아줘야 한다. 김민우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강압, 김민재 부부의 무례함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증거가 되어 쌓여갔다. 저는 주방으로 갔다가 김민우에게 내일 저녁 이재훈 변호사와 만나야 해. 집에 늦게 올 거야라고 말했지만 그는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그냥 끄덕였다. 그의 무관심이 오히려 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밤, 시댁 사람들은 각각 방을 차지해서 잤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설치며 다음 단계의 복수 계획을 세웠다. 은숟가락을 베드 옆에 놓았는데 달빛이 숟가락 표면에 반사되며 저의 눈을 비추었다. 이 빛은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새벽 6시. 저는 소파에서 깨어났다. 시댁 사람들이 각 방에서 내는 잠소리가 거칠게 들렸지만 저는 잠을 더 자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어깨를 쫙 펴고 몸을 푼 뒤 주머니에서 은숟가락을 꺼냈다. 달빛이 아직 거실 창문에 남아있어 숟가락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고 이를 보며 저는 다시 결심을 다졌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저는 살금살금 주방으로 갔고 커피포트에 물을 따르며 핸드폰을 꺼냈다. 지난주 시댁이 세 번째 미리 통지 없이 찾아왔을 때 설치한 집안 내부 카메라 앱을 열었다. 카메라는 거실, 현관, 주방 세 군데에 설치했으며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했다. 어젯밤 아이들이 책장을 찢고 꽃병을 깨뜨린 모습, 이지은이 저의 화장품을 마음대로 사용한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저는 이 영상들을 시댁 침해 증거라는 폴더에 분류한 뒤 이재훈 변호사의 이메일로 백업 전송했다. 아침 7시. 시댁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 아래층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으로 갔다. 매달 15일마다 저의 급여 계좌에서 자동 차감되는 주택대출 상환 내역을 인쇄하려 했다. 은행 직원이 강혜원 씨, 3년간 모두 개인 계좌로 상환하셨어요라고 말하며 거래 내역서를 건넸을 때 저는 이 문서를 꼼꼼히 살폈다. 김민우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지점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출근길에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대출 상환 내역과 집안 카메라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더 있나요? 라고 묻자 변호사는 남편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니 혼전 공증 파일도 준비해주세요. 또한 시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이 있으면 즉시 기록해주세요라고 답했다. 저는 노트북에 변호사의 말을 적고 혼전 공증을 검색했다. 어머니가 집을 구매할 때 미리 법원에서 혼전 재산으로 등록해 두셨어. 이 파일은 어머니의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오후 3시. 작업 중인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저는 통화 녹음을 시작한 뒤 받았다. 예원아, 민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백화점 갔다는데
너 카드 좀 빌려줘. 아이들 옷 사야 되는데 우리 집 돈이 없어라고 시어머니가 당연한 것처럼 말했다. 어머니, 제 카드는 개인 사용용이에요. 그리고 민재 시동생은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크게 소리쳤다. 뭐, 시아버지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라도 안 해? 너 그 집을 혼자 샀다고 아무나 안 되는 건 아니야. 민우도 그렇고 너도 시집 왔으면 시댁을 부양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머니, 부양 의무는 있지만 시동생 가족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도 최근 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라고 차분히 대답했다. 의료비. 그냥 위아파하는 거 아닌데 뭐가 그렇게 비싸? 너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인색해?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다. 혹시나 필요하면 김민우에게 이야기해주세요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한 뒤 저는 이를 증거 폴더에 추가했다. 퇴근할 무렵 김민우가 카톡을 보냈다. 엄마가 너에게 카드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왜 거절했어? 엄마가 화가 났어. 내일 저녁 가족 모임 있어. 그때 사과해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질금만 표시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서류함을 찾기로 했다. 저녁 8시.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시댁 사람들은 역시 거실에 모여 있었다. 김민재가 언니, 내일 카드 좀 빌려줘.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고라고 직접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건 너의 문제야라고 말하며 직접 방으로 갔다. 방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서류함을 꺼냈고 그 속에서 노란색 봉투에 담긴 혼전 공증 파일을 찾았다. 손에 이 파일을 쥐고 은숟가락을 만지니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 방 문을 닫고 저는 서랍에 혼전 공증 파일을 넣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 3군데에 각각 백업하고 USB에도 복사해 지갑 속에 넣었다. 이 파일은 강혜원이 어머니의 유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며 해당 재산은 혼전 개인 재산으로 등록이라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김민우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문서손에 USB를 쥐고 주머니 안에 은숟가락을 만지니 차가운 금속감이 결심을 더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렸다. 이런 무례한 여자. 시집와서 시댁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 보이냐? 민우아, 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억울해. 김민우는 엄마. 그만해요. 예원이 요즘 일이 바빠 피곤해라고 말하지만 그 톤은 위안보다는 피해망상이었다. 저는 아무리 듣고 있었지만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 설정을 바꿔 가족단체 카톡방의 모든 메시지를 자동 저장하도록 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주방에 갔다.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원아,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이니까 일찍 끝내와. 민재가 사업할 돈이 필요해서 너가 500만 원 좀 빌려줘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세게 내리쳤다. 500만 원은 저의 2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저도 최근 의료비와 대출 상환으로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라고 차분히 대답했고 핸드폰은 주머니 안에서 녹음을 계속했다. 뭐, 500만 원도 없어? 너 월급 800만 원 받는데 그렇게 인색해? 민재가 성공하면 나중에 내게 더 돌려줄 텐데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동안 김민재가 언니, 이 사업은 확실하게 될 거야.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잖아라고 말하며 눈을 떼지 않았다. 저는 그럼 김민우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부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민우는 내 말에 다 따라야지. 너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라고 맞섰다. 출근 후
저는 이재훈 변호사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녹음 파일과 함께 카톡 메시지도 저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금방 답장했다. 이런 경제적 강요는 가정폭력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구 내용을 텍스트로 받아두고 거절하는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후 4시. 클라이언트 미팅이 끝나자 동료 이수진이 다가왔다. 예원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초췌해? 아파트 문제라도 생겼어? 수진은 저와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시댁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일이 바빴어라고 속이려 했지만 수진이 언니, 너 눈밑 깊어졌어. 시댁 사람들이 또 갑자기 찾아왔지? 그때 내가 내 집에 갔다가 보았어. 아이들이 너 책장 찍고 있더라라고 말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수진아, 나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을 보이다가 그래? 그럼 좋아. 민우 오빠도 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시댁 사람들도 너무 심했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다. 이 친구의 지원이 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퇴근할 무렵 카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7시까지 500만 원을 준비해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의 회사에 갈 거다. 저는 이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저는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인 재산을 강요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라고 답장했다. 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김민우의 전화가 왔다. 아내, 너 왜 그렇게 말해? 엄마가 정말 화가 났어. 돈 500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김민우의 목소리는 무력해 보였다. 민우, 이 돈은 내 개인 재산이야. 게다가 시동생의 사업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너도 이제 시댁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말해야 해라고 말했을 때 김민우가 그럼 엄마가 나한테 혼내. 나 어떡해? 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김민우의 무력함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했고 주머니 속에 은숟가락을 꼭 쥐었다. 오늘 저녁 시댁은 또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다.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복수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분노한 얼굴이 맞아왔다. 500만 원 안 주냐? 그럼 내가 내 회사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시댁을 모시는지 말해주겠다. 시집와서 시아버지 어머니를 안 부양하고 사촌동생을 안 돕는 무감각한 여자. 시어머니는 손에 저의 이전 직장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있었고 이를 향해 칼을 든 것처럼 위협했다. 저는 문을 완전히 열고 걸어 들어갔으며 핸드폰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어머니, 회사에 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어머니가 업무장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차분히 말했다. 이는 이재훈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법적 지식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뜨고 너 우리를 협박하냐?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김민재가 다가와 언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500만 원만 빌려주면 우리는 아무 말 안 할게라고 말하며 저의 팔을 잡았지만 저는 강하게 떼어냈다. 그 돈은 제가 어머니의 유산과 월급으로 모은 개인 재산이에요. 시동생에게 빌려주는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거절했고 주머니 속의 은숟가락을 꼭 쥐어 결심을 단단히 했다. 이지은이 아이들을 데리고 언니, 너 이렇게 인색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아이들도 내 조카인데 좀 돕지 않아? 라고 말하며 저의 가방을 만지려 했지만 저는 몸을 돌려 피했다. 아이들은 시동생 부부의 책임이에요. 제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라고 답했을 때 이지은이 그럼 이 집에서 살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소리쳤다. 저는 거실에 놓인 의자에 앉아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강제로 이탈시키려는 행위는 주거침해죄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누르는 척했다. 시어머니가 너 감히? 민우아, 봐. 내 아내가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려 해. 라고 소리치자. 김민우가 예원아, 그만해. 엄마들도 속상해하는데라고 말하며 저의 팔을 잡았다. 민우, 너도 이제 명확히 입장을 세워야 해. 이 집은 내 개인 재산이고 시댁의 무리한 요구에 맞춰야 할 의무는 없어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떼어냈다. 김민우는 입을 떼어도 아무 말을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 모습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느껴졌다. 저녁 9시. 시댁 사람들은 결국 거실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시댁이 회사 방해와 주거침해를 위협하고 있어요. 녹음 파일과 메시지 증거 모두 모았어요. 게다가 시동생 문당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내일 경찰서에 가서 가정폭력 예비 신고를 해주세요. 이를 통해 시댁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추후 강제 퇴거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에 대한 예고장을 작성해서 시댁에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USB에 저장된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했다. 혼전 공정 파일, 대출 상환 내역, 시댁의 언어 폭력 녹음, 카톡 메시지 스크린샷, 집안 카메라 영상기 모든 것이 복수의 무기를 이루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은숟가락을 꺼내 탁자에 놓았는데 달빛이 비추어 숟가락이 빛을 발했다. 이 빛은 저를 속삭였다. 이제는 견딜 시간이 끝났고 반격의 시간이 곧 올 것이다. 저는 다음 날 경찰서에 갈 준비를 하고 변호사에게 받을 예고장을 기다렸다. 시댁 사람들의 잠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지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물을 거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저는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이재훈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준 가정폭력 예비 신고 절차를 따라 담당 경관에게 증거를 제출했다. 강혜원 씨, 제출하신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시댁의 언어폭력과 경제적 강요, 주거침해 위협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경관이 말하며 예비신고서에 서명했다. 예비신고서는 향후 정식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서로 시댁에게는 경찰로부터 직접 경고가 전달된다. 이 예비신고를 통해 시댁은 만약 추가적인 폭력적 행동을 하면 즉각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 퇴거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경관이 설명했고 저는 이를 노트에 적어두었다. 출근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가정폭력 예비 신고 확인서를 지갑에 넣고 주머니 속에 은숟가락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이 문서는 저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법적 방패였다. 오후 6시. 일을 일찍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저는 방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시아버지, 이것을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경찰서에서 받은 예비신고 확인서와 이재훈 변호사가 작성한 법무방해 및 주거침해 경고장을 내밀었다. 경고장에는 김모, 시어머니, 김민재 등이 강혜원 씨에게 가해지는 언어폭력,
경제적 강요, 업무방해 위협은 모두 불법에 해당. 본 경고장 발송 후 48시간 이내에 강혜원 씨의 주택에서 이탈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경고장을 쳐다보며 이런 거짓 문서 뭐야? 너 정말 경찰에 신고했어? 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용맹이 사라지고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네. 어제 경찰서에 예비 신고를 냈고 담당 경관이 이미 시댁에게 전화로 경고를 전달하셨어요라고 저는 차분히 말하며 핸드폰 녹음을 다시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예원아, 가족 사이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시아버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더 심합니다.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이고 시댁의 무단 거주는 주거침해조입니다라고 답했다. 김민재가 언니, 너 정말 이렇게 심하게 할 거야? 우리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그 표정을 의식하지 않았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소득자가 500만 원을 강요하고 이지은 씨가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아이들이 제 물건을 파괴할 때 가족으로서의 존중은 어디에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김민재는 입을 막았다. 이지은이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그건 다 장난이었어. 너 때문에 아이들까지 겁먹이냐?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카메라 앱을 열어 어젯밤의 영상을 보여줬다. 장난으로 책장을 찢고 꽃병을 깨뜨리는 행위는 재물 파손에 해당하며 이 영상은 증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녁 8시. 시댁 사람들은 방에 모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경고장과 예비신고 확인서를 시댁에게 전달했어요. 48시간 이내에 떠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네. 이미 관련 서류를 준비했고 시댁이 기한 내에 이탈하지 않으면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위협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거실 창문을 통해 강남의 야경을 보았다. 주머니 속에 은숟가락을 꺼내 손에 쥐었는데 차가운 금속감이 저에게 평온을 주었다. 문서시댁은 아직도 거절할 의사를 보였지만 법적 무기는 이미 모두 준비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선택할 시간만 남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USB에 새로 추가된 녹음 파일을 백업했고 다음 단계의 복수 계획을 세웠다. 강제 퇴거가 이루어지면 이혼 소송과 함께 시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날이 곧 올 것이다. 48시간이 점점 다가왔지만 시댁 사람들은 아직도 저희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틀째. 거실은 여전히 난장판이었고 시어머니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아. 너가 이렇게 불효한 여자라도 민우와 결혼했으니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어라고 주장하며 매일같이 소리쳤다. 김민우는 여전히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지만 엄마, 예원아, 둘 다 그만해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온 뒤 거실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했고 시댁이 주거 침해를 계속하는 증거를 추가로 모았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외부인이 미리 통지 없이 장기간 거주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라고 신고했다. 관리사는 강혜원 씨의 개인 주택이므로 거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퇴거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리원이 현장에 나가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 통화도 녹음해 증거로 보관했다. 이재훈 변호사에게 매일 업데이트를 보냈고 변호사는 기한이 지나면 즉시 법원에 강제 퇴거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하겠습니다. 김민우가 공동재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모든 증거를 마무리해 주세요라고 안내했다. 저는 USB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다시 확인했고 혼전 공증, 대출 상환 내역, 가정폭력 예비 신고서, 경고장 수령 확인서, 녹음 및 영상 증거 총 37개의 파일이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48시간 기한이 끝난 저녁, 저는 시댁 사람들에게 마지막 통지를 했다. 어머니, 시아버지, 오늘이 경고장에서 정한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경고장 복사본과 함께 법원 신청 예정 서류의 미리 보기를 보여줬다. 시어머니가 거짓말. 너 정말 그럴 거야? 민우아, 봐. 내 아내가 우리를 길거리에 버리려 해. 라고 소리치자. 김민우가 예원아, 좀만 더 기다려. 내가 엄마들에게 말할게라고 말하며 저를 잡았다. 민우, 이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댁의 행동은 이미 불법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떼어냈다. 주머니 안에 은숟가락을 꼭 쥐고 저는 차분하지만 결연한 표정을 지켰다. 이 숟가락은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저의 권리를 지키는 심볼이었다. 밤 11시. 시댁 사람들은 결국 방에 들어가 잤지만 떠나기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재훈 변호사에게 카톡을 보냈다. 기한이 지났지만 시댁이 퇴거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즉시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법원에 신청하고 오후에 관리사무소와 함께 현장에 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그 밤, 저는 잠을 설치지 못했다. 거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잠소리와 아이들의 웅얼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는 법이 저의 편이었다. 저는 스마트폰 알람을 7시로 설정했고 USB와 지갑 안에 예비 신고 확인서를 다시 확인했다. 주머니 안에 은숟가락을 꺼내 탁자에 놓았는데 달빛이 비추어 그 표면에 저의 결연한 모습이 비쳤다. 이튿날 아침, 저는 7시에 깨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거실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늘도 안 떠나요라고 말하며 눈을 피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기억하세요. 오후에 변호사와 관리원이 올 거예요라고 말한 뒤 출근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저는 은숟가락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인 강제 퇴거가 곧 시작될 것이고 이제는 누구도 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저는 일을 미리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 이재훈 변호사와 아파트 관리원 김동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혜원 씨. 법원에서 강제 퇴거 임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소리가 폭발했다. 이런 사람들. 우리 가족 문제에 왜 남들이 참견해? 민우아. 이 사람들 쫓아내. 하지만 김민우는 변호사와 관리원의 존재에 당황해 입을 떼지 못했다. 변호사가 김모 씨. 이는 법원에서 발급한 강제 퇴거 임시 명령입니다. 이 집은 강혜원 씨의 개인 재산이며 여러분의 무단 거주는 주거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정리하고 이탈하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하여 강제로 인계하겠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쳐다보며 거짓말. 이 집은 민우와 함께 산 거야. 너는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쫓아내려 해? 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가 혼전 공증 파일과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혜원 씨의 혼전 개인 재산이며 김민우 씨는
한 푼의 상환액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관리원의 태블릿에 연결했다. 김 관리원님, 이 영상을 보세요. 시댁이 주거 침해를 계속하고 제 물품을 파괴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책장을 찢고 꽃병을 깨뜨린 장면, 이지은이 화장품을 남용한 모습을 보여줬다. 관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명백한 주거 침해와 재물 파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재가 언니, 너 정말 이렇게 불인정적이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며 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가로챘다. 김민재 씨, 강혜원 씨에게 폭력적 행동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정리하세요라고 경고했고 김민재는 겁을 먹고 손을 떼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아, 너 이렇게 보고만 있어? 내 아내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김민우는 엄마, 법원 명령이 나왔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무력한 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 조금의 연민도 사라졌다. 주머니 속에 은숟가락을 꼭 쥐고 저는 30분 안에 물건을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인계할 겁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이지은은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우리 갈 곳이 없어. 너 때문에 아이들까지 힘들어.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만약 갈 곳이 없다면 시민보호센터에 연락해 드릴 수 있지만 이 집에서 계속 머무는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무시했다. 30분이 지났을 때 시댁 사람들은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다. 저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주거 침해자들이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 인계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며 주소를 알려줬다. 시어머니가 너 감히, 너 때문에 우리는 평생 너를 원망할 거야. 라고 소리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직접 맞췄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 일을 갚는 것뿐입니다라고 차분히 말했고 주머니 속의 은숟가락이 결심을 더했다. 15분 후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왔다. 김모 씨, 김민재 씨, 법원 명령에 따라 이탈하세요. 저항할 경우 체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고 시댁 사람들은 결국 물건을 급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민우는 예원아, 정말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묻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경찰관의 감시 아래 시댁 일행은 1시간 뒤에 드디어 아파트를 떠났고 저는 관리원과 함께 문을 잠그고 새로 장문을 설치했다.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은숟가락을 꺼내 햇살에 비추었다. 첫 번째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혼 소송과 시댁의 추가적인 반격을 대비해야 했다. 새로운 장문이 설치된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오랜 시간을 참은 한숨을 쉬었다. 거실은 드디어 평온해졌고 바닥에 흩어져 있던 호박씨 껍데기와 아이들의 장난감도 관리원이 함께 정리해 주었다. 저는 주머니에서 은숟가락을 꺼내 탁자에 놓았는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숟가락이 은은하게 빛났다. 이 빛은 지난 3년간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듯했다. 변호사 이재훈 씨가 강혜원 씨,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차례입니다. 김민우 씨가 공동재산을 주장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모은 증거로 모든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혼 소송 청구서 초안을 보여줬다. 청구서에는 배우자 김민우의 가족에 대한 무한정 순종, 저의 권리 침해 방치, 경제적 의존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함을 이혼 이유로 명시했고
아파트는 혼전 개인 재산으로 확인받고 김민우에게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변호사님, 청구서 내용에 아무 문제 없어요? 서둘러 제기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서명을 했다. 이때 핸드폰이 울렸는데 김민우의 전화였다. 저는 통화 녹음을 시작한 뒤 받았다. 예원아, 너 정말 우리를 쫓아내고 이혼하려 해? 엄마가 아파졌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갈라지고 있어라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아무런 동정을 느끼지 않았다. 민우, 이혼은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거야라고 차분히 말했고 김민우가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해? 나도 그 집에 살 권리가 있어. 공동재산이잖아라고 소리쳤다. 아파트는 제 혼전 개인 재산이야. 혼전 공증과 대출 상환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 너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 아무런 권리도 없어라고 명확히 답했고 통화를 끊었다. 이튿날 오후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김민우는 소송 통지서를 받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다. 예원아, 만나서 이야기해. 아파트를 반 나눠주면 이혼을 안 할게? 아니면 너를 후회시킬 거야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였다. 저는 이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변호사는 이런 위협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우 씨의 부정적인 태도를 법원에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일주일 뒤 이혼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민우와 마주쳤다. 그는 예원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잘 대해주지 못해서 아파트를 반 나눠주고 앞으로는 잘할게. 이혼하지 말자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민우, 너의 잘못은 단지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한 것이 아니야? 너는 시댁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묵인했고 나의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혼은 바꿀 수 없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김민우 씨, 강혜원 씨의 혼전 재산 증명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는 강혜원 씨의 개인 재산이며 당신은 상환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동재산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서류를 내밀었고 김민우는 서류를 쳐다보며 얼굴이 점차 하얗게 변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얻고 이혼해야 해? 라고 말했을 때 변호사가 네. 강혜원 씨는 당신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시댁의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서전은 주머니 안에 은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김민우의 무력한 모습을 보며 지난 3년간의 억울함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었다. 이혼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이었고 변호사는 우리가 모은 증거가 충분하므로 원하는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그의 말에 신뢰를 두었고 다음 단계의 복수 시댁의 재물 파손과 경제적 강요에 대한 책임 추궁을 준비했다. 은숟가락의 빛은 앞으로의 길을 밝히고 있으며 이제는 저의 정의가 이루어질 시간이 왔다. 이혼 재판이 열린 날, 저는 이재훈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지갑 안에 USB와 혼전 공증 파일, 은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김민우와 시어머니, 김민재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앙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님, 이는 강혜원 씨의 혼전 공증 파일과 주택대출 상환 내역입니다. 아파트가 개인 재산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 영상은 시댁이 주거 침해를 계속하고 재물을 파손한 모습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시댁의 언어폭력과 경제적 강요를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제출되는 증거에 김민우는 입을 막았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민우와 함께 산 집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저는 판사에게 직접 증언했다. 판사님, 결혼 3년 동안 시댁은 미리 통지 없이 저의 집에 들어와 거주하며 저를 무료 요리사처럼 대했습니다. 저가 위험을 알아도 돌봐주지 않았고 500만 원을 강요하며 경제적 폭력을 행했습니다. 남편 김민우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고 저의 권리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주머니 안에 은숟가락을 만지며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예원아, 스스로를 지켜야 해.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뒤 강예원 씨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혼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며 김민우 씨는 공동재산 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김민우 씨는 강예원 씨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결연히 참았다. 이는 정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댁에게 재물파손 배상을 청구했다. 아이들이 찢은 책, 깨뜬 꽃병, 남용된 화장품 등 총 80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았고 김민재는 이 돈을 내지 못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야 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시댁이 저에게 행한 경제적 강요와 주거침해를 고발했고 김민재는 재물파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사업 계획은 결국 사기로 드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됐다. 시어머니는 이혼 판결과 가족의 악순환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김민우는 회사에서 직장을 잃었다. 그는 저에게 연락을 계속했지만 저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3년간의 억울함이 드디어 청산되었고 저는 마침내 스스로를 찾았다. 아파트를 새로 인테리어했다. 어머니가 남겨준 은숟가락은 거실 선반에 꾸미고 이전에 시댁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두 버렸다. 매일 아침 은숟가락을 보며 어머니 고마워요라고 속삭이고 저녁에는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업무에서도 승진했고 동료 이수진과 함께 가족 폭력 피해자 지원 소모임을 만들었다. 매주 토요일 저는 자신의 경험과 법적 지식을 나누며 시댁이나 배우자에게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여러분, 선함이 날카로움 없으면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해요. 이때마다 어머니의 은숟가락을 보여주며 이 숟가락은 사랑을 담고 있지만 이제는 정의와 용기를 주는 상징입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도 소모임이 끝난 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면 강남의 밝은 야경이 보이고 은숟가락이 햇살에 빛난다. 지난 3년은 아픈 기억이지만 이를 통해 저는 스스로를 찾고 다른 여성들을 돕는 길을 걸었다. 복수는 단순히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었다. 이제 저는 은숟가락이 주는 용기로 앞으로의 삶을 빛나게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 끝문서